중국이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양적 완화만 한 거예요. 그거는 진통제를 맞아서 조금 더 연장시키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중국의 체질을 바꿨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시대에 이제 트럼프랑 뭐 파월이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은 좀 어떻게 될까요? 파월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나쁘죠. 네, 아마 서로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예, 굉장히 크고. 근데 금리 예측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데 저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거시지표가 좋아요, 지금. 지금 뭐 고용도 지금 작년 12월 보니까 비농업 고용이 25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이게 2023년 3월 이후 최대폭 증가예요. 실업률은 4.1%로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요 거시지표가 좋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크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미국이 너무나 금리를 높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요. 이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금리를 못 낮추면은 미국이 아무리 나홀로 호황이라 그래도 전 세계가 다 불황이면은 이 여파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도 뭐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 보조를 맞춘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네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그 예상보다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까지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확 경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것까지는 아마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금리 인하는 몇 번 정도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요즘에 뭐 2번, 뭐 3번. 2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측한다고 맞을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잠깐 그 지금 가장 시중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 2번이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4년 트럼프 시대 한국이 투자기에는 좀 무엇이 있고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국이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고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관심을 갖는 건 관세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이제 분석을 좀 그러니까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게 작년 말에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에서 대미 수출이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한 9에서 10% 정도는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게 국내 부가가치로 하면 7.9조에서 10.6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뭐 5에서 13%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좀 편차는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도 한 5%에서 8%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상당히 우울한 보고서가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작년에 미국의 그 상당히 좋은 저널인데 그 어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고 거기에 나온 논문에서 보면은 미중 관세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미중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EU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무역 전환 효과로 한국이 관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대미 수출이 12.5% 증가한다라고 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때 나온 거 보면은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 얼마 전에 또 다른 보고서도 보니까 미국의 대중관세가 1% 상승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출이 한 3% 가까이 상승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EU에 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공정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무역대표부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죠. 라이트하이저가 상당히 강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제 뭐 자유무역이라는 착각 뭐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대부분을 중국하고 EU에 대한 불공정 사례를 갖다가 나열을 해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죠. 중국이 뭐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EU가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근데 EU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거 환급해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트하이저가 EU가 과연 공정무역,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제 말이 아니라 라이트하이저의 논지는 뭐냐면은 미국만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보조금 주고 이러면서 미국한테 불공정한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얘기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라이트하이저는 입각은 안 했는데 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였던 그리어가 그 무역 대표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리어라는 사람은 라이트하이저의
뭐 비서이자 제자, 완전히 라이트하이저를 그대로 승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책이 그대로 갈 텐데 그 사람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덜 손해를 보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 EU하고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불공정 무역을 하는지,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미국 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관세를 매기고 어떻게 쿼터를 주고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조사를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갖다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거를 너무 이제 강하게 뭐 대외 자료로다가 보고를 하고 이래서 다른 나라를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료를 준비하고서 제시를 할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피해를 좀 덜 받고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월 달쯤 되면은 아마 그 행정명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 거기에 대비를,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각 나라별로 협상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도 협상 카드로다가 이런 거를 갖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서둘러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게 정부나 정책들이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럼 기업들은요? 기업들에게는 좀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협동으로 가야 되는 거고, 기업들도 자기네 세부 사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랑 같이,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다 협력을 할 텐데, 그리고 다른 나라, 자기네의 경쟁 기업들 있잖아요. 그 경쟁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미국 쪽에다가 대미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커밋이 사실은 약간은 필요합니다. 지금은. 네, 그런 거라고, 또 하나는, 우회 수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건데, 중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게 또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피해가 오는 거를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최소화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미국한테 우리가 그래도 불공정 무역을 덜 한다라는 걸 잘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좀 중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너무 좋다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의 소비나 투자, 수출, 고용은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중국의 소비는 많이 살아났습니다. 작년에 아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요? 네, 부양책이 3차례에 걸쳐서 있었죠. 9월 24일에 금융 쪽에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 이건 정말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자율을 좀 낮춘 게 아니라 지급 준비율 자체를 낮춘 거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80년대까지 썼던 방식 같아요. 아주 강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장기 유동성 막 그래가지고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0조 원이죠. 이거 공급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단위가 다르죠. 190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통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 부양책도 쓰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0월 18일에 이때도 이제 뭐 예산 지출하고 투자 계획에서 이걸 앞당겨 쓰겠다 그러면서 이때도 238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38조 원이니까 아까 190조 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래도 재정 정책도 썼고, 그러고 나서 4일 후에 10월 12일에 3차인데, 여기서 재정부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방정부 부채 해소 방안 뭐 이런 걸 하면서 2조 7천억 위안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1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금 부양책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래도 확실히 효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비가 작년도에 보면은 7.5% 상승.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전년도가 워낙 낮아서 기저효과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7.5% 상승을 했고, 투자 3.4% 상승. 이게 투자는 조금 잘 안 돼요. 소비에 비해서 투자는 역시 조금 살아나는 속도가 늦고, 수출이 지금 3.9%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내년에는 아마 이거 이제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2% 정도는 상승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진짜 워낙에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올해 2025년은 그래도 한 2% 정도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역시 소비는 그럭저럭 이 부양책을 통해서 소비는 살아났는데 투자하고 수출은 그다지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24년도 성장률도 중국에서 5%를 맞추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두룩하던데요. 예, 안 믿는 사람 많죠. 실제로는 4.5% 정도였을 거다라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25년도 올해 목표도 5% 성장으로다가 목표는 선을 설정을 했는데 그게 되겠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 정부의 통계로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 통계가 의미 있는 통계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럼 말씀하신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의 소비나 그 경기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수 부양책을 통해서 소비는 회복됐는데 수출은 여전히 잘 안 되고 투자도 부진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니까 이게 과연 더 어려워지는 요건들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 쓸 돈이 사라져 중국인 분들이 가성비나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고 하던데 이런 거는 실제로 그런가요? 제가 이거는 사실 저도 중국에 가보진 않았는데 중국 그래도 전문가한테 오늘 오기 전에 전문가가 저희 또 연구원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좀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냥 어떤 거 같냐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 좋다고. 지금 중국이 상황이 아주 자기도 그냥 이렇게 통계로만 보는 거랑 실제로 작년 말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연구소도 다니고 거기서 중국 사람들 전문가들하고 만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웬만해서 안 좋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중국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그쪽에서도 뭐 사회과학원에 있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죠. 그 사람들이니까 중국 정부랑 같은 입장이고 하니까 자기네 나라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그냥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 리스크가 이름 단어 우리가 들은 지도 꽤 됐잖아요. 지금 부동산의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좀 이제 일단락 됐나요? 그래도 위기를 넘어갔죠. 이거는 위기에 넘어갔다는 평가고요. 근데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일선 도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저기죠. 그 2선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3선급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정부 부채하고 맞물려요. 지방정부에서 그 LGFB라 그래서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부동산 기업한테 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정부 부채의 회계상으로는 안 잡히지만 실질적인 지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같이 이제 지방정부 부채가 쌓이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게 한 3선급 도시로 가면은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구조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렇게 무리스럽게 좀 구조 조정을 했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약간은 안정됐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도 인구 감소랑 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예, 진행되고 있죠. 중국은 그 고령화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게 우리나라 뭐 일본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 소득 1인당 GDP 2만 불 이상 됐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지금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령화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진 거였는데 출산율이. 근데 중국의 출산율은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인위적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7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고 싶은 사람도 못 낳게 막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도 이미 나오던 얘기인데 이 상태로 가면은 고령자하고 이게 비율이 안 맞는다. 그리고 2010년대쯤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6개의 주머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애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려와서. 근데 이거 6개의 주머니니까 애들을 막 황제처럼 뭐 이거 소황제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뒤집어 보면요. 몇십 년 지나고 나면 6개의 혹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이 출산율이 워낙 낮은데 그나마 우리나라 요새 조금 올라갔다고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고 이거 뭐 남 걱정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국은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출산율 저하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고민거리가 많은 거죠. 중국 정부는 왜 저출산 정책을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엔 그랬죠. 예,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그래서 뭐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는 잘 안 되죠. 또 예전에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중국 빅테크 기업이 굉장히 어려졌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도 이게 문제예요. 저는 아까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했는데 경기 부양책이 그래요. 그렇게 돈을 푼다는 게 지금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위기라 그러면은 그렇게 유동성을 풀면은 그건 진통제 효과가 있으면서 물론 약간의 후유증은 남겠지만 그 인플레라든지 이런 건 남겠지만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중국이 그런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구조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돈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을 갖다가 그래서 이번에 뭐 마윈 회장이
오랜만에 나와서 시진핑한테 좀 쓴소리도 하고 그랬던데 예, 한마디 했다고 그냥 잠적을 한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쵸. 대중석.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자꾸 공동부유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정말로 폼나는 산업들이에요. 막 그 우주 산업, 양자 컴퓨터, 반도체 이런 거에다가만 하고 이런 그 소비 문화 이때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부동산 말뿐만이 아니라 사교육 규제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사교육 시장이 없어지면요.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학원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은 청년 실업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타락한 자본주의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따라가지 않는다. 중국식 자본주의 발전 뭐 이러면서 시진핑이 이제 이런 커다란 총사진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뭐 알리바바, 테무 뭐 이런 것들도 다 소비재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물론 뭐 빅테크 기업 중에 또 괜찮은 데도 있겠지만 전자상 거래부터 시작해서 약간 소비가 활성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이런 빅테크 중에 상당수가 또 국영 기업이에요.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국영 기업 중심의 기업이 과연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할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정부 지원금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기술적인 발전을 쫓아는 가요. 근데 그 비효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근데 중국이 그런 식의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양적 완화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통제를 맞아서 조금 더 연장시키는 정도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의 체질을 바꿨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더 지금 어려워지는 거를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만 이제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탈중국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아, 지금 뭐 중국 통계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네. 잘은 모르는데 그 외환관리국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작년에. 근데 보니까 24년 건 아직 안 나왔고요. 23년도에도 대중국 그 해외 직접 투자가 무려 그 전년 대비 82% 감소했습니다. 82%. 예. 이게 30년 만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9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그러고 이 FDI,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순유출이 나타났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탈중국화가 심각한 건데 아마 이게 24년도가 나오면은 더 해졌을 거라는 지금 얘기가들이 나오는 게 미국의 압박이 세지면서 기업들이 자꾸 중국을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과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기업들이 빠져나올 겁니다. 뭔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좀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동부유나 이런 식의 사회주의적인 정책 빼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국영 기업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방에 갔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너무 심한 상태예요. 뭐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주의권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데 중국은 이제는 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뭐 스탄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동남아에 있는 아주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랑은 다르게 그래도 규모가 좀 웬만큼 커진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경제가 들어와 있는 나라고. 근데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저렇게 국영기업 비중이 높고 관료들이 기업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뭐 공산당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기업에 설치돼가지고 기업에서 큰 결정을 할 때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대기업 같은 경우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기업이 과연 뭔가 창의적인 거를 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런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돈만 갖다 때려놓으면은 저건 나중에 짐만 되는 거죠. 근본적인 개혁 없이 계속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내수도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그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떤 나라랑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나요? 뭐 물론 미국하고 개선하는 걸 원하기가 쉽지 않을 원할 거고. 텐데 지금 중국도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중국이 뭐 사실 1대1로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독자적인 세력화,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려고 약간 그 큰 시도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게 이제 갈 때마다 자꾸 실패하고 1대1로 사업도 이제 뭐 돈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에서도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상태로는 글쎄요 뭐 꼭 어떤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느냐 이러면은 이거는 좀 어떻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지금 상태로는 자기네들이 그동안 하려고 그랬던 정책들이 자꾸 지금 예상대로 잘 안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중국 조선업의 영향력은 지금 어느 정도이고 국내 조선업에 미친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조선이 지금 중국이 조선을 굉장히 발전했어요. 굉장히 발전했죠. 예, 양적으로 발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범용 선박에서는 질적으로도 우리나라하고 세계 차이가 안 조선의 납니다. 점유율을 중국, 일본, 한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해요. 지금 많이 줄었고 중국 다음이 한국인데 중국이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뭐 그 점유율이라는 게 뭐 건조량 기준이냐, 뭐 신규 수주량 기준이냐, 네. 수주 잔량이냐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각각으로 해도 건조량 기준으로 해도 55%, 신규 수주량 기준으로 하면 75%, 그 다음에 이제 수주 잔량 부분에서는 59%.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확실한 1위. 확실한 1등이. 우리나라가 2위일 거고. 예. 근데 그나마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그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LNG 선이라든지. 근데 요즘은 그것도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또 뭐 친환경 선박 뭐 요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래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는. 그리고 요것도 참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맞아요. 한국이 조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는 게 이게 예전 같으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싸게 해줄 수 있는 중국한테 범용 선박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맡길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 공급망이 아니면 못 맡긴다. 그럼 한국이네요. 네, 한국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지금 그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선산업이라는 걸 네.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미국 중에서도 그 군함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군함에 유지보수 사이클이 왔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맡기냐는 거죠. 중국한테 가서 보수. 미국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한국. 거죠. 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당장 근데 이런 선박 같은 거는 물건 사듯이 그렇게 금방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아마 수주하고 이러려면 좀 시간이 텀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임기 4년 내에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혜택을 볼 거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차피 답은 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중국이 무비자 정책에 한국이 최초로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뭘까요? 일단은 뭐 이제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관광 산업을 좀 늘리겠다 해서 이제 안 좋으니까 그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북한 견제라고 또 봐야 돼요. 북한 견제. 예, 북한이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이러고.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랑 좀. 예, 그래서 한국한테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약간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비자 정책 등 내수 부양을 만약에 어쨌든 중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조금씩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 좀 있을까요? 산업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그래요.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1위, 2위 항상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의 공급망에 줄 서야 된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품의 수출입은 네. 중국하고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버릴 수 없는 네. 가격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전체 뭐 한두 산업이 아닐 겁니다.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한국 화장품의 수출도 조금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기대해 볼 수 있겠네. 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뭐 옷도 그렇고. 자, 요즘에 좀 존재감이 없어져서 아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고용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소비 투자 이렇게 나눠서 이게 통계를 계산을 하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을 지탱하는 건 역시 그래도 독일, 프랑스,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그나마 지금 성장률이 높고 경기가 활성화돼 있다라고 할 만한 데가 폴란드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하고 뭐 에스토니아 이런 근데 뭐 좀 존재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기도 하고 또 저는 폴란드가 요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나라가 과연 중진국 함정을 건너뛰고 선진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폴란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선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나라 규모 자체가 독일, 프랑스랑 또 비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좀 침체가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침체가 됐냐라는 거에 대한 분석도 뭐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도한 복지 비용이라든지 또 이민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 러우 전쟁 영향도 있나요? 있죠. 예, 굉장히 큽니다. 러우 전쟁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상 독일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근데 저는 더 그보다 근본적으로 역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게 빅테크 기업이 없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거의 없고 그나마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좀 첨단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물론 뭐 독일의 뭐 지멘스도 있고 SAP 같은 기업도 있고요.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영국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바이오 기업도 있지만, 근데 미국하고 그러니까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과연 들어가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다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지금 시총이 제일 높은 데가 루이비통이에요. 이 너무나 오래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독일도 지멘스나 SAP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IT로 좀 첨단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업이 요즘 생긴 거냐 하는 거죠.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강한 독일의 시총 큰데 보니까 뭐 바이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계속 있는 건 좋은 건데, 그거 외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기업, 새로운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디지털 전환 실패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국의 빅테크가 앞으로도 더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 사실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잡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관련된 게 뭐 애플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TV를 보게 되면 거기서 넷플릭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자동차면 이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굉장히 비슷한 디지털 기기인데, 그거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시청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보더라도 시청자, 소비자, 광고주들이 이미 다 모여 있어서 플랫폼이 이미 어느 정도 점유율이 1위가 돼버리면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이게 2위가 3위가 따라잡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렵잖아요. 근데 독일이 저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남 걱정하냐 그러는데, 남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나라를 자세히 봐야 돼요. 반면 교사해야죠. 그럼 이거 자꾸 제가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왜 안 되는지 반드시 분석을 하고 우리는 저렇게 가지 말아요. 이거 잘 되는 나라 보면은 저 나라는 왜 잘 되는지 봐야지. 네, 이걸 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왜 남나라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제가 남 걱정, 독일 사람 저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독일 걱정은 안 하지만. 독일 걱정할 이유가 없죠. 예, 독일이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게, 지금 독일이 그동안 또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독일 경제를 가장 강하게 버텨줬던 게 자동차거든요. 벤츠, BMW 뭐 이런 차들 뭐 우리가 뭐. 너무 좋아하는 차죠, 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지금 거기에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그 벤츠의 공장도 지금 뭐 해외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식으로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은 벤츠가 과연 과거에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늦어요. 이런 전환이 새로운 기술들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드는 것도 늦지만 다른 데를 만들어 놓은 걸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베껴오긴 잘 베껴오거든요. 그래서 활용은,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이 없다 그러는데, 물론 원천 기술 중요하죠. 중요한데 돈을 버는 거는 원천 기술이든 응용 기술이든, 어떤 때는 응용 기술이 원천 기술보다 더 돈을 잘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뭐 하면서 뭔가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해왔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경직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약간 우려가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얼리 아답트하고 뭐 새로운 거 좋아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경제 자체의 경직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코스피의 순위 같은 게 옛날과 뭐 미국처럼 많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몇십 년째 일인 거고. 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보면은 조금 기업들의 그 움직임도 과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과거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기업 내부에서도 한번 잘 좀 봐야 될 거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거에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일본 경제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다음 달 일본 가는데 한국 사람들 요즘에 일본 엔화 때문에도 작년에 진짜 많이 갔었잖아요. 일본도 침체가 길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은 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벗어난 거예요. 아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약간 벗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일본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뭐 구직난이 아니라 오히려 구인난이 많이 세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일본의 실질 임금은 안 올라갔어요. 일본 임금은 꽤 오래전부터 안 올랐다면서요? 네, 꽤 오래전에 안 올랐고, 물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못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실질 임금이 안 오른다는 거는 구인난이 심하다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없던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일본의 젊은 층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안 좋은 일자리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는데, 일본도 뭐 유럽보다는 지금 조금 현재 상황은 조금 나을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베 총리도 뭐 네. 1억 총활약 뭐 이러면서 뭐 일본 뭐 경제를 살리겠다 그러고 우리가 뭐 2개의 화살을 쏘아서 뭐 조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지원책을 갖다 뭐 여러 개 쓴다 뭐 이런 것도 막 했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